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성정보학개론 2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 사진이 있죠? 썸네일만 보고 들어온 학생들은 혹시 실시간 동영상 녹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속았습니다. 그냥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것저것 PPT 편집하고 동영상 편집하는 거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죠.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표 동영상을 편집하는 회사의 상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걸리적거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매달 8,000원 내면 이거 지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면 제 사비 8,000원을 들여서 이걸 지우고 좀 더 깔끔하게 PPT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하면은 이렇게 직접 강의하는 영상을 붙여서 발표 자료, 강의 자료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거의 2달째 머리도 못 자르고 살도 찌고 거울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직접 강의하는 영상 없이 PPT와 필기 자료만으로 강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하고 드리고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수정사항이 있어요. 지난 발표 자료를 제가 보면서 잘못 필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정지궤도 위성을 정의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필기한 부분에서는 지구의 자전 속도와 위성의 공전 속도가 같아야 된다. 그렇게 적어 놨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지구의 자전 각속도와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의 공전 각속도가 같아야 된다고 적어야 됐었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혹은 지구의 자전 주기와 지구를 도는 위성의 공전 주기가 같아야 된다. 그게 정지궤도 위성의 제대로 된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정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질문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퀴즈를 풀고 있는데 제가 퀴즈 마지막 부분에 비대면 강의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한 거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도 좋고 과제 혹은 동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을 그 세 번째 퀴즈에다가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답변을 달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공식적으로 같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은 같이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사항 중에 위성 센서의 스펙, 공간 해상도가 찾아본 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아리랑 3A5의 적외선 센서의 공간 해상도가 어떤 문헌에서는 5.5m였는데 또 다른 데서는 5.4m다. 이게 왜 다르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 키가 170대 초반이에요. 170대 초반인데 예를 들어 뭐 컨디션 좋은 날은 막 180까지 나와요. 재봤더니 보통 그렇죠. 어, 어, 어쨌든 위성도 그런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위성의 자세라든지 궤도를 돌고 있는 그 안정성이라든지 그러한 데이터 영상을 취득할 당시에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스펙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헌에 나온 자료들은 평균적으로 혹은 어, 어떤 데는 뭐 가장 좋게 뽑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해상도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주었고 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미리 녹화를 해놨는데 다시 한 두어 번 들어봤는데 너무 조금 힘이 없게 녹화를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좀 암울한 느낌? 제가 들어도 좀 암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시 녹음하긴 싫고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힘이 없어 보여도 다음번에 녹화할 때는 좀 더 힘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리안 시리즈끼리 또 어떤 특성이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줄 사항은 그 다들 전달 받아서 알겠지만 비대면 수업이 한 주 더 늘었어요. 3주차도 비대면 수업으로 하게 돼서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원래 제 계획은 일단 비대면 수업으로는 가능한 이제 본격적인 수업보다는 흥미 위주의 동영상으로 때우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대면 수업을 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잘 자료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이 관련 개념, 위성정보학 개론 관련 개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천리안 2비호와 아리랑 3A호 둘 다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천리안 2비호 영상 기억하겠지만 어떤 특성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일단은 정지궤도 위성에 3600km 상공을 궤도를 돌고 있다고 그랬고 환경 센서가 있고 그와 동시에 해양 센서도 있다고 했었죠. 이러한 특성이 주 특성이 천리안 UBO의 특성이 되겠고 다음 R이랑 3A호는 어떤 특성이 있었냐 하면은 일단은 528km 적에도 위성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해상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해상도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은 거 흑백 영상 같은 경우에는 55cm급의 공간 해상도를 갖고 상대적으로 공간 해상도가 낮은 열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에는 5.5m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광학 카메라와 열적외선 카메라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천리안 위성과 아리랑 위성을 이제 좀 더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네,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그림은 저희 맨 처음 시간에 보여줬던 그림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인데 그때는 막연히 지구 주변에 있는 요 작은 점들이 그냥 위성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위성에 서로 다른 두 가지 궤도로 도는 위성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구 주변에 있는 이런 애들 중에 하나는 R이랑 3A호가 되겠죠. R이랑 3A호뿐만 아니라 모든 R이랑 시리즈 위성들은 이렇게 저궤도 위성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렇게 멀리 있는 애들, 요게 천리안 2비호가 되겠죠. 천리안 2비호고 얘는 정지궤도 위성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궤도에서 많은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세부 특성별로 아리랑 시리즈와 천리안, 특히 아리랑 3A호와 천리안 2비호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개발 목적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개발 목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R이랑 3A호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네, 지구를 관측하는 거죠. 지구를 정밀하게 관측하는 것이 R이랑 3A호의 개발 목적이 되었고요. 반면에 천리안 2B호는 뭐였죠? 천리안 2B호는 이건 센서를 어떤 센서가 탑재되어 있냐를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리안 2B호 센서 몇 개, 그죠? 두 개. 무슨 센서 있었죠? 하나는 기상 센서, 또 하나는 기상 센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기상 센서가 아니고 하나는 환경 센서, 또 하나는 해양 센서. 그래서 환경과 해양을 관측하는 게 개발 목적이 되겠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개발 목적 자체도. 다음에 궤도, 운영 고도로 비교해 보면 R이랑 3A호는 약 528km 상공 궤도를 돌고 있다고 했었고, 천리안 2B호는 약 36,000km 상공을 돌고 있다고 했어요. 한반도 방문 주기는 R이랑 3A호는 어떻게 되나요? 2회, 약 2회, 하루에 약 2회 정도 한반도를 방문을 한다고 했었고, 천리안 2B호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네, 천리안 2B호는 계속, 그쵸?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지궤도 위성이니까 한반도 위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반도 방문 주기로는 이제 계속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를 계속 관측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계속 관측을 하고 데이터를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에너지 소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위성의 주기를 위성의 어떤 수명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어떤 최소한의 시간 단위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천리안 2B호는 아직 우리한테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와 쌍둥이 위성인 천리안 2A호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기상 위성이에요. 천리안 2A호를 기준으로 들면은 얘는 약 하루에 24회 정도 우리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즉, 1시간에 한 번꼴로 데이터를 주는 거죠. 기상에 대한 데이터를. 그렇다고 봤을 때도 24회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다음 공간해상도라는 개념을 볼게요. 공간해상도라는 개념을 보면은 일단 R이랑 3A호 지난 시간에 과제를 기억하고 있다면은 이 공간해상도의 값이 3개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죠? R이랑 3A호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죠? 네. 하나는 흑백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컬러 또 하나는 적외선 이렇게 3개의 센서가 세 개의 어떤 다른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센서가 R이랑 3회호에는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백 같은 경우에는 약 0.55m, 55cm급의 공간 해상도를 보유하고 있고 컬러는 대부분 이 흑백과 컬러는 약 4배 정도 돼요. 그래서 4배를 곱하면 약 2.2m의 공간 해상도를 갖고 적외선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5.5m까지 공간 해상도를 갖는 적외선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R이랑 3A호의 특성이 되겠고요. 반면에 천리안 2B호 같은 경우에는 2개 있는 센서, 환경부터 하면
환경 센서의 공간 해상도는 뭐라고 했죠? 네, 약 7 곱하기 8km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해양 같은 경우에는 0.25km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다고 했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분광해상도. 이 분광해상도라는 개념이에요. 지난 시간에 분광해상도가 뭐와 관련 있는 단어라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네, 채널 혹은 뭐 채널 수. 아직 이런 말은 안 나왔지만 밴드라는 말도 해요. 밴드 또는 밴드수. 이런 개념이 다 분광해상도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천리안 비호는 이 분광해상도에 대한 스펙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배웠으니까. 환경 센서 같은 경우엔 약 채널 수가 몇 개라고 했었죠? 네, 1000개. 1000개의 채널 수, 1000개의 밴드 수를 갖고 있고, 해양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천리안 EBO에 대한 분광해상도 개념이 되겠고, R이랑 3A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런 숫자로만 따지고 보면은 총 6개의 채널 수 혹은 6개의 밴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6개냐? 아까 어떤 센서가 있다고 했었죠? 어떤 공간 해상도 센서? 네, 흑백, 그 다음에 컬러, 적외선 이렇게 있었다고 했죠. 이 중에서 흑백이 이제 흑백으로 표현하는 할 수 있는 아주 공간 해상도가 높은 채널이 하나 있고,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채널 밴드가 4개가 있고요. 적외선 표현할 수 있는 한 채널이 1개.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분광해상도라는 개념은 어떤 그 밴드, 파장대에 따라서 다르게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상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광해상도, 특히 환경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약 1000개라고 했는데, 이 1000개와 관련된, 즉 밴드 수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영상을 우리는 초분광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지, 영상은 이미지에서 이런 초분광 영상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뭘 의미하는지를 동영상을 한번 통해 보도록 할게요. 정지궤도는 36,000km 고도에 뜨기 때문에 지구 위의 어느 지역을 계속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특히 대기 환경 같은 걸 관측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서 뭐가 발생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봐야 되는데, 그거 하는 데 아주 딱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탑 재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기 환경 물질이 어디서 얼마큼 발생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정지궤도 위성의 장점을 입혀서, 초분광 영상기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카메라 그러면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 초분광 영상기도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분광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얻어내는 그런 첨단 장비인데, 이런 소자가 들어있어요. 광학 소자인데 1mm 안에 500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그 광학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잘 보시면 무지개 같은 게 보일 텐데요. 이런 식으로 빛이 복색광, 여러 파장의 빛이 섞인 백색광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프리즘처럼,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파장을 분해해가지고 스펙트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관측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위성이 이제 정지궤도 위성이 이제 계속 내려다보고 있죠. 그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지역에 영상 정보와 함께 분광 정보가 올라오는데, 그걸 갖다 이제 스펙트럼을 퍼뜨려서 보면은
이 분광 정보의 원천은 물론 태양빛이고요. 태양빛이 이제 지면에 반사해서 위성 카메라로 들어올 때 그 사이에 있는 지구 대기에 어떤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그럼 그 화학 물질은 자기의 그 공명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디움, 나트륨이라고 하면 노란색의 이제 특별한 공진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그럼 노란색 부분을 흡수해요. 에너지를. 그래서 여기서 찍어보는 스펙트럼에 노란색 부분에 좀 어두운 검은 무늬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 지역에 나트륨이, 소디움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월계로서 우리 환경탑재체 잼스는 이 동아시아 지역을 5,000km by 5,000km, 일본 동쪽에서 인도지나 반도까지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 30분 동안 쭉 찍어요. 찍으면서 어느 지역에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포르말데하이드 오존이 있으면은 그 화학 물질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위치에 검은 선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짙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산출량을, 발생량을 측정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물질이 있구나, 또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하면 우리가 멀리 있는 저 지역에 어떤 물질이 얼마큼 발생했는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르말데하이드, 오존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 물질이 돼서 미세먼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는 분들이 그 지상의 그 과학자분들이 산출해 내면은 그 지역의 이제 미세먼지량까지 이제 산출해낼 수 있는 거죠. 잘 보셨죠? 초분광 영상 혹은 초분광 센서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해 주었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초분광 센서가 달려있다는 게 천리안 이비호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지궤도 위성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런 초분광 영상을 통해서 미세먼지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비호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시리즈별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천리안 위성의 시리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리안 위성은 총 3개가 있어요. 천리안 위성 1호, 2A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봤던 2B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우선 1호 같은 경우에는 이름부터 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천리안 위성 1호는 영어로 컴스라고 불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1호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이제 그 역할을 2A호가 대신을 하고 있는데, 이 A호는 영어로는 지오 컴셋, EA호가 되겠죠. 이비호는 마찬가지로 지오 컴셋 이비호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컴셋이라는 거 낯익지 않나요? 컴셋이 뭐였죠? 기억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컴셋이 바로 아리랑 위성의 약자였죠. 컴셋은 아리랑 위성의 약자였어요. 이걸 굳이 풀어서 써보자면 코리아 멀티 퍼포스 세틀라이트, 이제 앞자 KO와 멀티 퍼포스, 퍼포스가 목적이죠. 멀티라는 거는 뭐 많은, 그래서 그리고 SIT에서 컴셋, 그래서 한국 멀티 퍼포스 다목적 실용 위성, 그래서 다목적 실용 위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아리랑 위성을. 이게 이제 컴셋 아리랑 위성의 이름이었고, 거기다가 이 지오, 정지궤도 위성이 지오 스테이셔너리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앞자인 지오를 따서 지오 컴셋이 이제 천리안 2호 혹은 2A호 혹은 2B호입니다. 컴스는 뭐의 약자였냐면, 이 인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천리안 위성 1호의 인물을 보면은 위성의 통신, 기상,
해양 관측. 뭐 일단 처음 쏴보는 거니까 최대한 뭐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을 만들어서 쏘아 올렸던 거죠. 통신도 할 수 있고 기상도 예측할 수 있고 해양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이 천리안 1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컴스라는 이름이 대충 유추가 될 것 같아요. C는 뭐죠? 커뮤니케이션. 자, 커뮤니케이션이 뭐죠? 네, 통신이죠. 그리고 O는 그럼 뭘까요? 오션. 오션 뭐죠? 해양. 그리고 M은 메테올로지칼 기상. 그쵸? 기상이죠. 메테올로지칼 그 다음에 위성인 세틀라이트. 자, 앞자를 따서 컴스. 네, 컴스였어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이었고요.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은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해상도라든지 채널수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기상은 이제 1km 가시 채널과 흑백 채널이 1km고 적외 채널은 4km, 해양은 0.5km고 이런 스펙을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EA호로 넘어가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EA호가 대신 역할을 하게 된 거죠. EA호의 목적은 기상 관측이에요. 기상. 근데 우리 지구의 대기의 지구를 위한 기상 관측뿐만 아니라 우주에 대한 기상 관측. 즉 여기도 센서가 두 개의 센서가 있어요. 우주 기상 그리고 우리 기상 관측을 할 수 있는 지구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두 개의 센서가 달려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펙은 이렇게 있어요. 뭐 기상 같은 경우에는 0.5km급 하나와 1km급 컬러 이렇게 있고 적외 채널은 또 2km다. 그래서 전략위성 1호에 비해서 뭐 4배 정도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널 수도 기상 관련한 채널이 16개의 채널 있는 게 EA호고요. EB호는 우리가 많이 봤죠. EB호는 많이 봤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면 임무는 대기 환경과 해양 그리고 공간 해상도는 이렇게 있고 분광 해상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환경 센서가 하나 새로 탑재가 되어 있고 요거에 대한 분광 해상도가 약 1000채널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초분광 환경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아리랑 위성에 초점을 맞춰서 비교를 해볼게요. 아리랑 시리즈에. 아리랑 시리즈는 지난번에 5기가 현재까지 발사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는 2, 3, 3A, 5호만 써놨지만 1호도 있어요. 1호는 좀 스펙상으로 처음 해보는 거에 좀 의의를 두다 보니까 스펙상으로는 조금 뒤처지고 그리고 지금 이미 그 운영을 중단한 지도 오래돼서 1호는 따로 비교를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아리랑 2호부터 보면 아리랑 2호는 2006년에 발사했고 1m의 공간 해상도를 가져요. 요거는 근데 가장 좋은 흑백 여기 써 있는 건 다 흑백을 기준인 해상도를 말하고 있어요. 아리랑 2호는 1m, 아리랑 3A호는 0.7, 5호는 잠깐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리랑 3A호는 0.55m의 흑백 센서 공간 해상도를 갖는다. 그리고 이 흑백과 같이 항상 있는 게 이제 컬러예요. 컬러 센서. 사실은 이제 컬러라고 하기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다중 분광 센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요건 나중에 다시 배울 텐데 지금은 그냥 컬러라고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사실은 다중 분광 센서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다. 영어로는 멀티 스펙트럴
센서. 아까 초분광이 뭐라고 했었죠? 영어로 하이퍼 스펙트럴이라고 했었죠. 그죠? 하이퍼 그리고 이거는 멀티. 그죠? 멀티면은 뭐 하이퍼는 느낌상 영어 느낌상 훨씬 더 뭔가 많아 보이죠. 하이퍼. 그래서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밴드가 되는 걸 하이퍼 영상이라고 하고, 요 멀티는 뭐 한 수 개에서 수십 개 정도 되는 밴드를 갖는 거를 멀티 스펙트럴, 다중 분광 센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일단 컬러라고 할게요. 이 아리랑 위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간 해상도가 좋은 고해상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 영상의 공간 해상도는 흑백의 약 4배 정도가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대부분 흑백이 뭐 1m다. 그러면은 다중분광 영상 공간 해상도, 컬러의 공간 해상도는 4m가 되고, 아리랑 3회호의 흑백이 0.7이다. 그럼 컬러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4로 곱하면 74, 2.8m가 되겠죠. 그리고 아리랑 3회호도 마찬가지로 4로 곱하면 2.2m가 됩니다. 이렇게 공간 해상도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하루 중 뭐 한반도를 촬영하는 시점은 뭐 아리랑 2호는 오전이고 3회는 오후고 아리랑 3회는 주간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2호와 3호와 3회호는 다 광학 위성이에요. 광학 센서. 광학 센서 뭔지 기억하죠? 그렇죠? 광학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빛이죠, 빛.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우리 카메라도 사실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촬영하잖아요. 그쵸? 뭐 요새 뭐 디지털 카메라도 핸드폰 카메라도 그렇고 워낙 뭐 기술이 좋아서 밤에도 뭐 후레쉬를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후레쉬 없이도 밤에도 뭐 잘 찍는다 뭐 이런 광고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밤에도 잘 찍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광학 센서라는 거는 빛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 촬영을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리랑 2호와 3호는 광학위성이에요. 광학위성이라서 밤이나 구름을 투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름이 많이 꼈거나 밤에는 관측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어요. 3A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3A호에는 이런 광학 센서랑 하나 더 있는 게 적외선 센서가 있죠. 적외선 센서는 뭐 일단은 밤에도 촬영이 가능한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가진 적외선 센서를 하나 더 탑재한 게 아리랑 3A호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리랑 5호는 아예 성격이 달라요. 여태까지 아리랑 2호나 3호나 3A호는 다 광학위성이었다면 아리랑 5호는 레이더 영상입니다. 레이더 영상. 뭐 더 전문적으로는 SAR라고 하는데 SAR. 레이더 파장. 즉 이런 가시광 혹은 근적의 파장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긴 파장, 마이크로파 영역의 파를 이용해서 영상을 취득하는 그런 센서를 레이더 영상이라고 하고요. 아리랑 5호는 그러한 레이더 영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공간 해상도는 1m가 되겠고요. 긴 파장의 그 파장대 영역의 에너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구름도 투과할 수 있고요. 밤에도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아리랑 위성들을 뭐 다 같이 이용을 하면 각각 뭐 하루 한 번 또 촬영 횟수가 위성마다 좀 다르지만 뭐 한 1, 2회씩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함께 이용하면은 뭐 하루에 8회에서 10회 정도도 우리나라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게 아리랑 위성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더 좋은 스펙인 아리랑 위성 3호와 3A호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개발 목적은 같아요. 그렇죠? 지구를 정밀하게 관측한다. 정밀하게 관측한다는 얘기는 보다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갖는 센서를 가지고
작은 물체, 작은 사물까지도 잘 보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이제 3AO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센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24시간 감시 체계를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외선 열과 관련된 센서기 때문에 광학이 아니라 밤에도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운용 고도 측면에서는 3AO로 가니까 더 낮은 고도에서 그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가까이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 해상도도 더 좋아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상도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공간 해상도 측면으로 보면은 흑백은 0.7, 다중분광색은 2.8이고요. 3AO 같은 경우에는 3호 같은 경우에는 3AO는 흑백 0.25m, 컬러 2.2m, 적외선 5.5m입니다. 그래서 그 해상도가 더 좋아진 거죠. 그 얘기는 더 선명하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외선 센서가 추가됐다는 점에서도 분광 해상도 측면에서도 더 아리랑 위성이 좋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한반도 방문 주기는 하루 1회 촬영하는 게 3호의 한반도 방문 주기였다면 3AO를 통해서 하루에 2회의 한반도 관측이 가능하다. 충량은 조금 더 무거워졌다고 해요. 아무래도 기술 기능 기능 성능 카메라의 어떤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 아무래도 무게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랑 위성까지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위성은 사실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띄우는 여러 가지 위성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한 컴셋 종류, 다목적 실용위성, 그리고 천리안. 이게 사실 제일 핵심적인 우리나라 위성 시리즈거든요. 그리고 뭐 올해 아니면은 내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발사될 차세대 중형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은 뭐냐? 스펙은 컴셋이랑 비슷해요. 컴셋 3AO랑 비슷한 공간 해상도 분산 해상도로 갔는데 훨씬 가볍죠. 약 0.5톤, 500km 정도의 무게로 이제 훨씬 좀 가볍고 작은 상대적으로 그런 위성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띄어서 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자 이런 목적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핵심이 되겠고 앞으로 뭐 초소형 위성이라든지 또 새로운 위성들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 위성은 요 정도 두 개, 세 개 정도 일단 알고 있으면 웬만한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외에 많이 알진 않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오늘의 퀴즈를 또 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한 이렇게 세 개 정도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 국내 외에 얼마나 많은 위성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다고 했죠. 우리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위성에 가려져서 별이 제대로 관측 안 될 정도가 된다. 그 정도로 위성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이번 퀴즈는 그래서 위성의 종류를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게 퀴즈입니다. 그래서 위성의 이름뿐만 아니라 간단한 스펙, 해상도 정도 이 정도는 같이 포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사할 때.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퀴즈가 최대한 많이 찾아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여기는 뭐 밤새 찾으란 얘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많이라고 하면은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엄청 많이 찾느라 고생할 거고 또 대충 한 두세 개 찾고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을 줄게요. 이제 퀴즈 개념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찾지 말고 개수로 한정을 하지 않을게요. 개수로 한정을 하지 않고 지금부터 찾기 시작해서 약 30분, 한 30분 정도 찾아보는 거를 숙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본인이 뭐 능력이 돼서 많이 찾으면 뭐 좋겠고, 아니면은 뭐 아니어도 찾은 것들만큼은 잘 기억을 하게 될 거잖아요. 뭐 여기 여러분들이 찾은 위성들을 전부 다 기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각 찾은 위성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찾은 것 중에 좀 중요한 위성들이 있겠죠. 그런 위성들을 배우게 됐을 때 여러분이 예전에 찾았던 위성이라면 아 이거 내가 옛날에 혼자 찾아봤던 위성이었지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기억을 잘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런 과제를 내기로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딱 30분 정도만 찾아서 각각의 찾은 위성의 이름과 뭐 간단한 스펙을 같이 정리해서 LMS에 업로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25일 저녁 11시 59분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